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암의 병기에서 연기는 암이라는 걸까? 암은 아니라는 걸까? 괜찮다는 건가? 이 연기라도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 이 생각이 많아집니다. 대장암도 그렇습니다. 이 건강검진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대장암 연기 진단을 받았을 때 이 어떤 상태라는 얘기인지 연기여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치료 과정이 궁금하고 또 불안하지요. 대장암의 병기, 오늘은 특히 초기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간염 바이러스의 하나죠. A형 간염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송창식의 참새의 하루로 시작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장암의 병기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암세포가 어디까지 침범했는지에 따라서 연기부터 1기, 2기 그 이상으로 나뉘는데요. 1기도 아닌 연기면 아주 간단한 치료만으로 안심해도 되는 건지 또 이 연기도 암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외과 배병로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 최근에 대장암 진단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에서 매년 이제 국가 암 등록 통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된 거 보면은 이제 발생률이 갑상선 암을 제외하고는 제일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뭐 위암이랑 이런 것들보다 대장암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위암보다도 더 이제 높아졌다 발생률이. 예. 예. 이게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뭐 식습관하고 상관이 있는 걸까요? 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대장암은 서구의 병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뭐 한 30년 전에 수련회 할 때만 해도 대장암은 거의 없었고요. 네. 이 서구화, 현대화 이게 제일 문제인데 제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이제 식사들, 특히 이제 고기, 그 중에서도 이제 생선보다는 이제 육류, 또 육가공품, 뭐 햄이나 뭐 소세지 뭐 이런 것들. 예. 특히 이제 그걸 또 구워 먹고 튀어 먹고 하면 맛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먹는 방법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제일 안 좋은 걸로 돼 있고 또 예전과 다르게 이제 야채라든지 이런 섬유질이 부족한 이런 식사들 이런 네. 것들이 문제죠. 예. 그리고 이제 현대화되다 보니까 이제 운동도 많이 부족해져 있고 운동이 사실 꽤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이 많이 발생하고 이제 비만 환자들 대개 보면은 대장암 발병률이 한 2배 이상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대장 내시경을 또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도 많이 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예.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늘면서 또 이런 발병률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80 넘은 연령대에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또 7, 80도 예전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체력이기 때문에 네. 대장 내시경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발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대장 내시경 하면서 용종이 일단 발견되면 바로 떼어내는 게 기본인 거죠, 교수님? 그렇죠. 예. 일단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있으면 이제 크기가 작은 경우는 내시경을 한번 검진을 하면서 바로 다 뗄 수 있거든요. 예. 당연히 기본이 되죠. 예. 만에 하나 이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일 경우에는 그 조직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용종을 보고 이게 암으로 변하는 용종입니까? 아니면 암으로 안 변하는 용종일까 할 구분하는 것은 사실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네. 크기가 크면 이게 구분이 확실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적은 작은 걸 일찍 발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 용종이 보이면 기본적으로 다 띄게 되죠. 그리고 조직 검사를 시행하고. 네. 그래서 이제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일단 뭐 작은 거라도 일단 보이면 떼는 게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좋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이제 그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을 이제 선종성 용종 이렇게 부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선종성 용종. 근데 이게 선종성이라고 해서 뭐 빠른 시간 안에 암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상세포에서부터 암이 진행되는 데는 거의 10년, 15년이 걸린다고 되어 있지만, 예. 이제 용종 단계로 이미 들어서면 한 5년, 뭐 길게 한 10년 이내에는 암으로 변한다고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무슨 위험인자, 아까 말하는 뭐 운동 부족이라든지 비만, 뭐 서구형 식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기간이 더 단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크기가 작다고 그래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해서 이제 큰 문제가 없으면 5년, 뭐 10년 정도 있다 해도 된다. 그래서 나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위험인자, 술을 많이 먹는 사람, 뭐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 운동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단축될 수 있거든요. 네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는 곤란하고 예. 한 5년 내에는 그래도 하셔야 되죠. 5년 내내 하는 게 좋고. 예. 네.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용종이 있다거나 뭐 특히 이제 선종성 용종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더 자주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는 선종성 용종이 한 1cm가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한 3년 내지 5년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고 1cm가 넘어가는 용종이 여러 개 있다고 하면은 1, 2년 내에 다시 내시경 하는 걸 권합니다. 네. 그 어떻습니까? 내시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선종성 용종은 생긴 게 좀 다릅니까? 네, 조금 다르죠. 이제 크기가 근데 작을 때는 이 모르고. 과호종이라고 해서 선종성이 아닌 용종도 있는데 예. 크기가 작은 건 사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어렵고. 근데 한 1cm 정도 되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놔둬도 되겠다 하는 게 있지만 예. 크기가 작은 것들이 뭐 대부분이다 보니 뭐 일단은 띄워놓고 조직 검사를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그 생긴 게 좀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그게 특별한 모양이 있나요? 그러니까 시작은 다 꼭 쌀알 크기, 쌀알 같이 이렇게 똑 달라붙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내시경 기구를 이용해서 뜯어내는 거죠. 예. 그게 기본입니다. 자, 떼에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주 작은 용종은 뭐 큰 대형병원 같은 경우는 2, 3일이면 다 나오지만 예. 크기가 조금 큰 것들은 좀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 5일에서 한 일주일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주일 정도까지도 걸리기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대장암 연기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뭐 1기면 1기고 2기면 2기지 연기는 뭔가? 예. 네, 이게 암인가? 예.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실제로 의학적으로 이제는 연기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요. 예. 이제 통상적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연기라는 걸 사실 우리나라에서 붙인 것이고, 예. 이게 이제 또 암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는 이제 보험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연기가 붙게 됐고요. 예. 일단 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장이라는 것이 장 내부에서부터 장 바깥까지 4층으로 나누어지거든요. 네. 그 중에 제일 첫 층, 그러니까 그걸 점막층이라고 하는데 그 점막층에만 암이 살짝 있는,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점막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암을 이제 연기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장이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제일 이제 바깥층, 표면이죠. 표면층, 예, 표면에. 점막층 여기에만 예, 이제 그렇죠. 암세포가 국한된 상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만 국한되어 있으면 그럼 뭐 안전한 겁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놔둬도 이제 되는 겁니까 이거? 예. 예, 이론적으로는 그 부분만 잘 제거만 되면 예. 뭐 재발이라든지 잔이는 없는 게 맞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크기가 작은 경우는 뭐 거의 100%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조직 검사라고 하는 것이 뛰다 보면 이게
아주 약간 점막 아래층까지 내려갔다 하더라도 점막만 제거된 것처럼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이게 이제 날카로운 칼로 떼어내는 게 아니고 전기 칼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를 포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태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태우면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음흠. 이게 점막 하층까지 내려갔지만 이게 태우는 과정에서 제가 돼버리면 이게 점막층인지 점막 하층인지 조금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시술하는 사람이 잘 느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연기라고는 하지만 다음에 추가적인 검사라든지 뭐 CT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또 이야기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재발 없고 전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재발 없고 전이 없고 그래도 일단 제거는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제거는 일단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예. 그럼 일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대장암 일기와 연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래층에 점막 하층, 그 다음에 그 아래층에는 이제 근육층이 있는데 예. 점막 하층과 근육층까지 암이 이제 뚫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허. 이제 그때는 일기가 됩니다. 예. 그럼 일기부터는 전이 위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전이라든지 재발의 위험성이 있고 우리가 어허. 일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발 없이 완치되는 경우를 100%로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한 98%, 99%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 아깝긴 예. 하지만 그래도 뭐 내시경으로 띄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이제 대장암 수술했을 때 말고.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일기 정도면은 그래도 뭐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수술로까지 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거다. 내시경만으로는 안 되고. 예. 거기서 더 벗어나면 이제 2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2기로 가면은 뭐 치료율이라든가 완치율은 얼마나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최근의 이야기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몇몇 기관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는 2기 정도에서 우리가 생존율, 뭐 5년 완치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한 70%에서 80% 사이였지만 네.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90%를 거의 넘기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럼 2기도 꽤 치료율이 좋군요. 예. 그 대장암은 대체적으로 타장기에 생긴 암에 비하면 치료가 잘 되는 암에 잘 되는 편이다. 예. 물론 초기에 뭐 발견만 된다면. 그 초기라는 단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전이가 맞습니다. 되고 그러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자, 대장암 연기, 뭐 경계성 암, 점막암, 뭐 상피내암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점막에 국한된 암이기 때문에 점막암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게 되고요. 이제 이게 점막 하층으로 내려가면 이제 암이 진행성 암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암은 암이지만 진행까지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뭐 어떤 경계성이 된다. 암은 맞지만 진짜 암은 조금 아닌 듯한 그런 경과를 겪게 되기 때문에 경계성 암이라는 말을 붙게 되고 상피내암이라는 예. 것도 상피라는 것이 점막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점막 상피는 좀 비슷한 말인 거고, 네. 예, 암과 암이 아닌 것에 좀 경계에 있다. 그래서 경계성 네. 암이다. 이런 또 별칭까지 붙어 있는 거군요. 네, 이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과 점막 절제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내시경으로 이렇게 점막 절제술을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점막층이라든지 점막 하층에 우리가 식염수를 일정 용량을 주입을 해줍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점막 쪽에 있던 용종이 이제 떠오르게 되겠죠. 이게 솟아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떠오른 것을 우리가 이제 올가미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조여서 한번 전기를 찢어주면 떨어져 나옵니다. 이런 게 이제 점막 절제술을 하는 방법이고, 예. 점막 하 절제술은 올가미만으로는 제대로 다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내시경 전자 칼을 이용을 하고요. 조금 더 깊이 이제 떠내는 우리가 이제 뭐 회 떠내듯 방식으로 이제 조직을 떠내는 그런 시술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점막하 절제술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깊이 띄어내기 때문에 네. 자칫하면 이제 대장에 천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금 깊다
있다 싶은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은 조금 삼가하는 편이고요. 예. 점막 절제술은 상당히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점막 하는 그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자, 이 대장암 연기여도 어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혹시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는 사실 필요 없지만 예. 이게 이제 제거하는 과정에서 전기 소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 점막 하층을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 좀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시경 시술자가 이건 크기도 크고 아무래도 이제 점막 하층을 좀 침범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CT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수술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면 이제 외과로 협진을 하게 되죠. 그럼 그렇군요. 외과 의사가 다시 보고 예. 이게 이제 수술이 어떤 이득과 위험성을 잘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럼 일기 대장암은 어떻습니까? 치료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나요? 일기 대장암은 우리가 뭐 이견 없이 대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예. 아주 드문 기관에서 점막 하층을 살짝 침범한 경우는 이제 내시경으로 점막 하절제술을 시행하는 기관도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수술적 치료를 권하게 되어 있고요. 예. 수술이 가장 또 완벽한 치료 방법이고 결과가 제일 좋기 때문에 네. 수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맞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군요. 수술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내시경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일기일 때. 아주 드물게 하는 드물게.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뭐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한다는 이제 건가요? 내시경도 이제 많이 기구가 발달하다 보니까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초음파를 갖다 대보면 이게 점막에 국한이 된 건지 점막 하층까지 조금 침범이 된 건지 구분이 되게 되는데 점막 하층을 살짝 정말 아주 미세하게 침범했다고 하면 이제 그쪽에 식염수를 정확하게 그 종양이 있는 바로 아래쪽으로 식염수를 정확하게만 넣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잘 떼어냈다 하더라도 이건 꼭 조직 검사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점막 하층에 있는 림프관이라든지 혈관 이런 쪽으로 암세포가 약간 침륜되는 암세포가 조금 침범이 돼 있는 그런 경우가 이 조직 검사에서 보고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건 가차없이 수술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점막 하층을 어느 정도까지 침범했느냐 이게 수술 여부에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군요. 기관에 따라서는 3분의 1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점막 하층 두께의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예.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 점막 하층이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도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요즘 많이 진행됩니까, 교수님? 요즘은 이제 예전엔 다 개복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이 그렇죠. 상당히 부담스러웠었죠. 예. 근데 최근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80-90%가 다 복강경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여러 번 복부 수술을 했다는 경력만 없다면 특별히 문제 없이 복강경 수술을 시행받을 수 있고 수술 자체의 어떤 합병증이랑 이런 것들이 최근에 아주 발달을 하다 보니 합병증이 거의 이제 발생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마취를 하기 위해서 조금 위험한 분들, 너무 고령인 환자들, 지병이 아주 심장질환이라든지 이런 아주 심각한 지병이 있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 대장암 수술은 위험도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대부분 요즘은 복강경 수술로 다 진행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삽입을 해서 그 암 부위를 제거하는 거겠죠. 예. 근데 이제 내시경하고 수술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데 내시경은 그 혹 자체를 이제 혹 자체만 떼어내는 것이고 그렇죠. 수술이라는 것은 혹도 혹이지만 혹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림프절 전이 이런 것들을 가능성을 모두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그 부분만 도려내기보다는
장을 절단하고 재연결해주는 우리가 아하. 문합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그럼 그 암 부위를 전체를 다 잘라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잘라내고 그 부분을 다시 또 봉합해줘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연결.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연기하고 일기는 차이가 많다고 봐야겠네요. 수술 방법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예, 수술 이제 내시경으로 할 수 있나 없나, 거기에서부터 환자의 어떤 예, 뭐라고 할까 선호도도 뭐 상당히 많이 차이 나겠죠. 그렇군요. 이 점막 하층까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더 진행돼서 2기, 3기 병기가 더 깊어지면은 수술 방법도 훨씬 더 까다롭겠는데요. 이제 수술은 예, 우리가 사실 1기, 2기, 3기는 수술 방법이 동일합니다. 똑같고. 예, 물론 이제 임파선 전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염두에 둔다고 하면 임파선을 조금 더 많이 더 넓은 부위에 임파선을 떼나 안 떼나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을 잘라내고 서로 문합 연결을 해주는 그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기본적인 방법은 똑같은 거고 이제 병기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기가 나누어지는 거군요. 네, 예. 대자감 예방하고 또 가급적 빨리 뭐 연기나 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대장 내시경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국감 검진에서 대변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제 대변 검사는 우리가 이 선종 단계라든지 연기 뭐 일부 1기에서는 거의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대장 내시경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뭐 진단 키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예. 네. 그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진행된 대장암의 경우는 거의 다 뭐 발견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잘 발견이 될 수 있지만 초기 질환을 우리가 진단을 해내려고 하면 예. 대장 내시경 이상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근데 뭐 대장 내시경을 역시 꺼리는 이유는 좀 불편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불편함 때문이죠. 예. 전날부터 뭐 식사 조절도 해야 되고 또 대장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힘든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생각하다 보니 그 CT 조영술 같은 것들도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그건 어떤가요? 한때 이제 CT 조영술이 좀 편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내시경이 너무 불편하고 하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시행됐던 적이 있었는데 대장 내시경을 대신해서 하는 CT 조영술은 시술의 준비는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대변을 일단 비워야지 CT로 보는 이 대장 내시경, 가상 대장 내시경도 이게 변이 남아 있으면 이게 변인지 용종인지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장을 깨끗이 비워야 되는 그 전 처치는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이 가장 핸디캡이 조직 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용종인지 뭔지 보인다면 2차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꼭 또 다시 추가로 또 해야 해야 된다는 되니까.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 용종이 더 잘생기는 가족, 유전적인 영향도 있습니까? 예, 유전성 대장암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5% 정도로 이야기하는데요. 예. 제일 우리가 유명한 것이 이제 가족성 용종증이라고 하는 병이지만 이 병은 뭐 거의 용종이 뭐 수백, 수천 개가 한 번에 이렇게 생겨 있는 게 관찰이 되는 사람이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보다 조금 흔한 게 이제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유전성이 있고요. 그게 맞는 가계라고 하면 대장 내시경을 훨씬 더 간격을 줄여서 1, 2년 내에 꼭 내시경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초기 대장암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외과 배병노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석영의 낭낭 18세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간염 바이러스의 하나인 A형 간염의 위험이 강조됩니다. 그래도 A형 간염 백신이 있다는 건 다행인데요. 국내 A형 간염은 주로 30, 40대에서 발생률이 많고 이 소아 청소년에서의 위험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개인 위생이 강조되는 A형 간염,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의 백현옥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A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A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그나마 예방 백신이 있으니까 그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계절이 여름으로 가면서 A형 간염 위험을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왜 바이러스성 간염하면 A형, B형, C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가장 이제 흔한 B형이라든지 아니면 또 간암 발병으로 유명한 C형 간염의 경우는 사실은 혈액을 주로 해서 감염이 되거든요. 근데 A형은 이 B형하고 C형과는 달라서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전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아무래도 뭐 익혀 먹지 않거나 아니면 뭐 여행 중에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오염된 식수 이런 걸 섭취했을 때 걸리기가 쉬우니까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여름철에 더욱 바이러스도 활성화되고 오염 가능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A형 간염의 위험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예. 이제 고온 다습한 날씨가 A형 간염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물과 식품의 오염으로 전염되는 질환의 공통적인 특성이 고온 다습한 날씨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위생적인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는 건데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A형 간염의 주된 감염 경로는 분변 경구 감염 이렇게 말하니까 더 어렵네요. 예. 간단히 얘기해서 대변을 통해서 배출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실온에서도 몇 달 이상 생존할 수가 있는데 그래요. 예, 이것들이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감염되고 전파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취약한 나이대가 30, 40대라고 들었습니다. 예. 오히려 뭐 또 노년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도 하게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 이게 당연히 그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을 때 A형 간염은 상당히 만연을 하거든요. 예. 근데 40대 이후의 경우에는 어릴 때 A형 간염을 앓게 되면 증상이 별로 없이 가볍게 지나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나도 모르게 앓고 지나간 사람들이 40대, 50대 나이 들수록 대부분이란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지금 막 전염이 되고 돌아다닌다 그래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많이 걸린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왜 가장 어린 사람이 많이 걸리지 않고 하필이면 30대, 40대가 많이 걸릴까?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간염 예방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 사람들한테 예방 백신이 일반화되고 나서 정작 10대, 20대까지는 오히려 줄어들고 30대, 40대가 완전히 빈 공간이 돼버린 거죠. 저절로 자연 감염되지도 않았고 예방접종을 충분히 맞게 되는 연령층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나이대는 30대, 40대가 아하. 가장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연령대별로 보면 이제 그 중간 나이에 좀 구멍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40대, 50대 이상은 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좀 살았던 터라 이미 그렇죠.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네, 예. 맞습니다. 또 지금의 이제 어린 10대, 20대는 또 이 백신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전막이 좀 씌워져 있는 상태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예방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100%다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A형 예. 간염의 경우는 사실 2번 맞으면 100%에 가까울 정도로 항체가 거의 생기는 가깝게.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40대 미만은 항체 검사 없이 바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40대 이하의 경우는
사실은 그 항체가 자연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적다. 연령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40세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굳이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 안 한 채로 그대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40이 넘은 사람들은 항체 검사를 또 해서 항체가 없을 때만 접종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40세 이상의 경우는 항체를 보유한 경우가 워낙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예방접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항체가 없다. 그런 경우에만 접종을 저희가 권하고 있죠. 네. 특히 이제 중년 이상의 경우에는 뭐 간염이라든가 간 질환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A형 간염 백신을 좀 나이가 있더라도 맞는 게 좋겠죠. 그게 예. 이미 이제 간 질환을 앓고 있는 거, 예를 들면 B형이나 C형 혹은 뭐 다른 뭐 알코올성이건 그런 질환을 앓고 있다면 여기에 간염 항체가 없는 분의 경우 A형 간염이 걸렸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접종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맞는 쪽이 낫겠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네요. 그 교수님이 그 항체 여부는 뭐 건강검진, 혈액검사 같은 걸로 바로 알 수가 있죠. 네, 혈액 검사로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A형 간염 항체를 건강 검진할 때 항상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다 나오는 건 아닌 그렇죠. 거군요. 예. 궁금하면 그거를 넣어서 검사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건강검진을 하니까 항체가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미 앓으셨으니까 예. 다시는 안 걸리십니다. 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비위생적으로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저희 나이 때는 있는 게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정상이죠. 예, 충분히. 그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예. 예전에 또 환경이 또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증상이 어떻습니까?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 건지, 뭐 잠복기가 있는 건지요? 잠복기가 우리가 보통 우리 감염 질환 얘기할 때보다 좀 깁니다. 그래서 보통 감염 후에 한 15일에서 50일이니까 거의 2달 가까이 갈 수 있고요. 근데 가장 평균적으로는 4주, 한 달, 28일에서 30일 정도의 잠복기를 보통 거치거든요. 꽤 기네요. 길죠. 그러고 나서 증상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군요. 그 잠복기가 뭐 나이에 따라서도 참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다 개인 똑같고. 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잠복기에는 그럼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좀 뭐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까? 사실 잠복기라는 용어 자체가요. 감염은 되었으나 증상이 전혀 없는 시기를 우리가 잠복기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잠복기에 증상이 있냐고 하신다면 잠복기이기 때문에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가 맞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이때도 증상은 없지만은 좀 전염성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맞습니다. 예. 아마 그거를 강조하려고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보통 증상이 나타나기 한 2주 전부터 그때가 사실은 상당히 감염력이 높은 시기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변으로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혈액에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감염력은 높은 시기지만 잠복기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증상이 없는 시기니까요. 예. 무증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이 있네요. 자, 증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초기에는 예. 굉장히 왜 그 비특이적이고 전신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몸살처럼 나타나요. 몸살. 그러니까 열이 나거나 그다음에 열 나니까 당연히 식욕도 떨어질 거고 구역질이나 뭐 구토를 할 수도 있고요. 기운이 많이 빠지는 쇠약감 있을 수 있고 배가 아플 경우도 있고 설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간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우상복부에 통증이 좀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시기는 사실은 특별히 간염이라고 의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그렇겠네요. 있겠습니다. 네. 이 감기나 식중독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증상이 지금 설사도 있을 수 있고 몸살기가 있으니까 초기는 당연히 감기나 식중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증상이 발현되고 보통 며칠 이내, 일주일은 넘기지 않습니다만은 일주일 이내에 갑작스럽게 나오는 게 보통 환자분들이 오실 때 소변 색깔이 시꺼매요. 내지는 아주 짙은 색깔이 있죠. 콜라 색깔이라고 합니다. 예. 그게 나와서 깜짝 놀라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때 잘 보시면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고요. 이게 날짜가 좀 더 지나가면 대변이 우리 보통 갈색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허옇게 바뀌어요. 이런 증상들이 있고 또 황달이 생기면서 전신이 가렵거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간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런 증상은 일반적으로 2주 정도는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감기나 식중독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네, 또 좀 네, 지나면 그렇습니다. 뭐 소변색 또 대변 색깔 황달 증상까지 네. 생기면 네. 굉장히 뭐 당황스럽겠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노랗게 예. 바뀌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증상들이 동시에 다 같이 생기는 겁니까? 뭐 순차적으로 생기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몸살 증상, 식중독 같은 증상은 한 며칠, 보통 1주 이내 정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황달이 발생하면서 앞서서 몸살이라든지 이런 증상은 사라지거든요. 예. 그리고 황달 증상은 보통 한 2주쯤 지속될 때가 많고요. 드물지만은 뭐 한 3개월, 6개월까지 가는 사람은 중증일 경우에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황달은 2주 정도 지속되곤 합니다. 2주 정도 보통. 네. 예.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소변 색깔 바뀌고 그러면 당황하지 그래 않겠어요? 놀라죠. 예. 혈뇨인가? 그러면서 쫓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네, 꽤 많이 계시군요. 그 A형 간염에 대한 진단은 어떻습니까? 피 검사로 확인 가능합니까? 네, 아까 말씀 주셨듯이 예. 혈액 검사를 통해서 A형이라는 걸 확진을 내릴 수가 있는데 예. 즉 간염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면 며칠 내지는 몇 주 지나면서 면역 반응에 의해서 A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이뮤노글로불린 M, IgM이 생깁니다. 이게 급성기 항체거든요. 예. 이게 혈액에서 확진이 되면 A형 간염에 걸렸구나 하고 확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성 A형 간염 이렇게 확진이 네.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검사에서도 음성일 수가 있어서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면서요? 이게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할 무렵이 보통 한 달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잠복기가. 그 무렵에 대부분 혈청에서 항체가 생겨서 검사하면은 나오는 게 대부분이지만 아직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염 초기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올 수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 간격을 두고 3일이나 일주일 간격을 두고 다시 검사해서 확인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빨리 확인해야겠다. 그러면은 바이러스 유전자를 혈액이나 대변에서 직접 검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방법을 하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치료는 어떻습니까? 이게 잘 쉬고 잘 먹고 하면 자연적으로 낫는다고도 하던데요. 급성 A형 간염은요. 네. 대부분 자연적으로 잘 회복됩니다. 예. 99%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특별한 치료는 따로 없고요.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고 푹 쉬고 술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간에 해가 되는 약재 같은 거 피해야겠죠. 그리고 안정을 취하면 충분하고요. 육체 활동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피하는 건 당연한데 다만 합병증이 발생했을 경우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합병증이 이제 무서운 거네요.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잘 쉬면 네. 낫는 거고요. 그렇죠. 그 약도 거의 없습니까? 그럼 아예 안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치료제 자체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아주 특별한 그런 약물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약물은 없고 소위 말해서 대증요법이라고 하나요? 못 먹으면 영양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탈수가 되면 탈수를 공급해주고 토하면은 좀 덜 토하게 해주고 설사가 심하면 설사를 멈추게 한다거나 이런 거 정도 그런 정도를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이지 아하. 특별한 특기적인 약물은 없습니다. 열이 오르면 해열제 정도 좀 도움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네. 통증을 좀 줄여주는 도움되는 그런 약재들이 처방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재라는. 그러네.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항생제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그건 거네요. 아닙니다.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 증상으로 고생하는 기간은 어떻습니까? 좀 긴 기간 고생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2주 정도 된다고도 하셨는데. 그렇죠. 앞에 기간 1주, 그다음 황달 기간 2주 하면 짧게는 그렇게 한 달 이내에 어느 정도 해결은 됩니다. 잠복기 예. 포함하면 한 2달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합병증 없이 회복되고 이 A형 간염의 특성은
B형이나 C형 간염처럼 1년, 2년, 그리고 10년, 20년간은 만성 간염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또 하나의 특성이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흥미롭죠. 근데 일부 환자의 경우는 6개월 정도는 증상이 지속되는 분도 있다.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지속되면 상당히 고통스럽겠는데요. 고생이죠. 뭐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또 신경 쓰이고. 네. 보통 이렇게 이제 한 2주 정도는 그럼 일상생활 하기도 좀 어려울 수 있나요? 네, 쉬는 게 우선이고요. 일상생활 어디 직장하고 이런 건 쉬는 게 원칙이겠고요. 심한 경우는 입원하는 경우도 입원도 있죠. 해야 되고. 그렇죠. 증상이 심할 때는 입원해서 안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 백신을 접종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건지. 정확하십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걸린 분은 원칙상 다시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 걸리지 않았던 사람이 20살 넘어서 걸리면 그때는 오히려 증상이 매우 심각하고 어릴 때 걸린 사람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뭐 본인 모르고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서 걸리면 상당히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어서 소위 말해서 중증 합병증인 전격성 감염이나 이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예, 합병증이 이제 위험하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어떤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A형 간염 아주 심하게 앓는 전격성 간염으로 간세포가 막 손상이 돼서 막 녹아내린다는 표현을 저희가 막 쓰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 외에 급성 신부전, 콩팥이 기능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그 황달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담즙 정체성 간염이 생겨 있다거나 거기에 또 주변에 있는 장기인 담낭염이나 췌장염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관절염도 경우에 따라서는 면역 반응처럼 생길 수가 있고요. 혈구 감소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역시나 가장 문제점은 간 부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A형 간염으로 인한 가장 위험한 합병증 하면 이제 간 부전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네. 급성 간 부전. 어떤 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소위 전격성 간염이라는 게 간세포가 갑작스럽게 손상이 돼서 심지어는 우리가 왜 예전에는 간을 손으로 진찰하면서 간 끝을 우리가 복부에서 만지곤 했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띄게 안 만져져요. 그러니까 팍팍 간이 세포가 손상돼서 쪼그라드는 거죠. 아마 요새는 초음파 같은 거나 CT로 보면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간세포가 손상돼서 살아있는 세포가 얼마 안 되면 급성으로 간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간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독작용도 하고 여러 가지 대사작용도 하는데 그중에서도 몸에 독소를 해독을 못하니까 환자의 의식은 급격하게 나빠지고 사망률이 적어도 50%에서 무려 80%까지 사망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전격성 간염이 와버리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최근의 경우는 이 경우에 간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응급 간 이식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치료 방법은 간 이식 말고는 없는 겁니까? 네, 전격성 간염이 오면 이때는 간 이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A형 간염으로 인한 이제 급성 간 부전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흔치는 않겠죠? 예, 흔하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전체 급성 A형 간염 환자의 1% 미만이고요. 전체적으로 한 0.1에서 0.3% 아닌가 하는데 단지 이게 나이가 많은 50세 이상에서 걸렸을 경우에는 1.8% 정도로 빈도가 꽤 높죠. 그래도 100명 중 2명 가까우면 좀 많은 거죠. 그래도. 전체로 보면 100명 중 1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런 위험으로 가지 않도록 잘 쉬고 잘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잘 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방 접종을 이제 안 한 분들은 백신 접종에 신경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위생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대변으로부터 오염된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서 경구, 입으로 감염되는 질환은 당연하지만 개인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A형 간염 바이러스는 고맙게도 85도 이상에서 1분만 끓여도 얘가 활성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 마시거나 충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으로도 예방이 가능하고요. 화장실 사용한 후라든지 외출 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거는 꼭 지켜야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A형 간염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리처드 클레이더만의 아델린을 위한 발라드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